법칙 1. 기존 제도나 장애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외로움과 혼란. 나는 혼자 사는 어느 내담자를 여러 해 동안 상담했다. 그는 독신으로 사는 것 외에도 여러 면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가족과는 왕래는 거의 없었다. 두 딸은 외국으로 나갔고 아버지와 누이가 있으나 남과 다를 바 없었으며 다른 친척도 전혀 없었다. 아내와는 여러 해 전에 사별했다. 게다가 새로 만난 연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가 15년 넘게 상담하는 동안 그가 유일하게 노력을 쏟았던 관계마저 비극적으로 종결되었다. 그와 함께 상담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대화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서툴렀다. 그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에는 사교성이 풍부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춤추는 듯한 리듬과 조화가 빠져 있었다. 어릴 적의 부모는 그를 철저히 방임했을 뿐만 아니라 학대도 일삼았다. 집에 없을 때가 많았던 그의 아버지는 성향이 태만하고 가학적이었으며 어머니는 만성 알코올의 의존자였다.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고 그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교사도 없었다. 이 모든 경험이 환자에게 우울한 성격을 각인시키거나 적어도 그쪽으로 끌리는 생물학적 경향을 악화시켰다. 결과적으로 그는 퉁명스럽고 흥분을 잘했으며 대화 중에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거나 갑자기 끼어드는 것 같으면 즉시 발끈했다. 그런 반응으로 보건대 성인이 되어서도 특히 일하는 곳에서 계속 괴롭힘에 표적이 된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곧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최대한 침묵을 지키면 상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는 1에서 2주에 한번 상담실에 들러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일들을 털어놓았는데 1시간 상담에서 처음 50분 동안 입을 다물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 남은 10분 동안에 비교적 정상적이고 순조롭게 대화할 수 있었다. 10년 넘게 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나는 점차 침묵하는 법을 터득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가 부정적인 일들을 말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의 독백에 가까운 우리의 대화는 항상 그를 짜증나게 했던 일들로 시작했다. 하지만 상담실 밖에서 그는 열심히 노력했다. 친구를 사귀고 예술가 모임과 음악 페스티벌에 가고 다시 곡을 쓰고 기타를 연주했다. 사교적으로 변하면서 그는 나에게만 털어놓고 상의하던 문제의 해결책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간혹 삶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기도 했다. 진행은 느렸지만 조금씩 꾸준히 발전해 나갔다. 처음 나를 만나러 왔을 때만 해도 그는 커피숍, 아니 공공장소라면 어디서든 대화는커녕 완전히 얼어붙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치료를 마칠 즈음에는 여러 소모임에서 자신이 지은 시를 낭독하고 심지어 스탠드업 코미디를 시도했다. 임상 심리학자로서 20년 넘게 마음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진리를 그보다 더 잘 보여준 개인적, 의학적 본보기는 없었다. 그 진리는 사람은 타인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마음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생각을 통해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지만 생각하기는 주로 말하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과거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를 괴롭히는 사소하고 때늦은 근심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경험에 집중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상태와 미래 계획에 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그곳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짜낸 전략과 전술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 효율성과 적응력을 검증할 수 있다. 말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신체적 반응, 동기, 감정을 어설프지 않게 조율하며 명료성과 질서를 높이고 불합리하거나 지나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 기억하고 또 잊기 위해서다. 이 내담자는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다. 또한 더 크고 복잡한 집단에 완전히 소속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상담 시간에 나와 함께 이 일을 계획했고 스스로 실행했다. 만일 그가 외로움과 폭력으로 점철된 개인사에 짓눌려 인간의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가치를 보려 하지 않았더라면 건강과 행복을 되찾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요령을 터득하고 마침내 세상에 스며들었다. 사회제도, 온전한 정신. 위대한 심층 심리학자 프로이트와
카를 융은 온전한 정신을 인간 마음의 특징으로 보았다. 그들이 보기에 사람은 각자의 마음에 잠재된 인격들이 제대로 통합되어 있고 그것을 균형 있게 표출할 때 삶에 잘 적응한다. 먼저 프로이트는 정신의 본능적인 부분인 이드, 초자아, 자아라고 하는 세 가지 인격에 각기 특화된 기능이 있다고 보고 그 존재를 최초로 이론화했다. 그 이론에서 이드, 자아, 초자아는 근대 정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처럼 서로 작용을 주고받는다. 한편 융은 프로이트에게 매우 큰 영향을 받았지만 정신의 복잡성을 다르게 분석했다. 융이 보기에 개인의 자아는 그림자, 아니마 또는 아니모스, 자기에 존재할 수 있다. 융의 이론이든 프로이트의 이론이든 이 모든 하위 요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개인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 바깥에 있는 사회적 세계에는 지혜와 길잡이가 곳곳에 서 있다. 새로운 영토에서 길을 기억하거나 방향을 정할 때 다른 사람이 애써 세워둔 도로 표지와 이정표가 있는데 굳이 우리 내부에 한정된 자원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프로이트와 융은 개인의 자율적인 정신에 집중한 나머지 개인의 정신건강 유지에 사회가 하는 역할을 경시하고 말았다. 그런 이유로 나는 새로운 내담자와 처음 상담할 때는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한다. 지적 능력이나 야망을 가질 정도로 교육받았는가? 흥미롭고 의미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가? 미래에 대비해 안정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웠는가? 그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는 없는가? 친구가 있고 사회적인 교제를 하는가? 부부관계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가? 가족관계는 친밀하고 화목한가? 충분한 수입과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더 나아가 만족감과 기회의 원천이 되는 직업 또는 직장을 갖고 있는가? 이 질문 중 셋 이상에서 아니오라는 답변이 나오면 내담자는 대인 관계에서 안정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며 그로 인해 심리적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 사람은 외떨어진 마음의 주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뒤섞여 존재한다. 타인이 아주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도록 행동할 수 있다면 일단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요컨대 우리는 온전한 정신을 외부에서 조달한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잘 통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방식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인다. 만일 당신이 부적절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큰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반응한다. 그들은 당신을 타이르고 웃으며 가볍게 치고 지적을 한다. 또 눈살을 찌푸리거나 미소를 짓지 않거나 관심을 보이거나 냉대한다. 다시 말해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버릇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주의를 주며 최선의 모습을 보이라고 계속해서 요구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신호들을 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할 동기와 능력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당신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사회적 상호작용 때문에 불안과 좌절을 빈번하게 느끼더라도 친구, 가족, 적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어떻게든 스며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대체 우리는 심리적 안정을 지탱해주는 사회적 행동에 관하여 그런 폭넓은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복잡성을 볼 때 그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참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것과 저것 중 어느 것을 추구해야 할까? 이 일의 가치를 저 일의 가치와 어떻게 비교할까? 더 능력 있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라서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주로 개인의 협동, 행동, 경쟁을 규율하는 강도 높은 언어적, 비언어적 협상에서 나온다. 우리가 가치 있고 주목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사회계약의 일부다. 그 계약을 이행하면 보상이, 불이행하면 처벌이 따른다. 사회계약은 다음과 같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체근한다. 여기 가치 있는 것이 있다. 다른 건 보지 말고 이것을 봐라. 다른 건 추구하지 말고 이것을 추구해라. 크게 볼 때 사회계약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바로 온전한 정신이며 인생의 초기 단계부터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다. 사회적 세계가 그렇게 중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조직할 수 없고 그냥 세계에 압도된다.
가리키리의 의미. 더없이 기쁘게도 2017년 8월에 손녀 엘리자베스 스칼릿 피터슨 코우리코바가 태어났다. 나는 아이가 크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아이가 무엇에 몰두하는지를 짐작하고 그에 동조하곤 했다. 1살 반쯤이 되었을 때 아이는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행동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찌르면 킬킬거리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코를 비비며 인사를 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나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행동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이었다. 아이는 자신의 집게손가락을 사용해 흥미를 끄는 모든 물체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아이는 그렇게 하면서 즐거워했고 특히 그 행동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관심을 끌 때는 더욱 좋아했다. 아이의 행동과 의도에는 누가 봐도 분명히 어떤 중요성이 담겨 있었다. 이때 중요성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타인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행동 또는 태도의 경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이가 그런 과정을 토대로 성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심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공통사패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든 성인이든 사이든 관심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시들어 버린다. 당신이 중요하거나 흥미롭다고 여기는 것에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우선 당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더 결정적으로는 당신이 의식적인 주체로서 이 집단에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가리키리는 또한 언어의 발달을 예고하는 중요한 표지다. 사물에 붙여진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사물을 가리키고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해 특정하고 개인이나 사회가 사용할 수 있게 따로 분리하는 일이다. 소녀는 항상 남들 앞에서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을 했다. 따라서 아이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즉시 볼 수 있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건 아이에게 의미가 없다. 아이는 먼저 자신의 흥미를 느끼는 것을 집게 손가락으로 가리킨 뒤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지 확인했다. 아이는 이른 나이에 중요한 교훈을 터득했다. 다른 사람이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소통의 주제로 삼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가족과 사회에 내재된 가치의 복잡한 위계 구조를 더 깊이 탐구해 나갔다. 이제 스칼릿은 말을 배우고 있다. 말하기는 가리키리와 탐구하기에 더 정교한 방식이다. 말은 하나하나가 지시 수단이자 대상을 단순화 또는 일반화하는 일이다. 어떤 것을 호명한다는 것은 이름 붙일 수 있는 수많은 존재들 사이에서 그것을 비추고 유용성이나 의미를 공유하는 다른 존재들과 묶어 분류하거나 번주화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바닥을 콘크리트, 나무, 흙, 유리 등의 재료에 따라 또는 색, 결, 명암에 따라 다르게 부르지 않고 그저 바닥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은 해상도가 낮다. 우리를 떠받치고 그 위를 걸을 수 있고 건물 안에 있는 평평한 면은 바닥이고 이 말이면 충분히 정확하다. 그 단어는 바닥을 벽과 구분해주고 존재하는 모든 바닥의 차이를 제한해서 평평하고 안정적이고 걸어다닐 수 있는 실내 표면이라는 단일한 개념에 귀속시킨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개인의 경험을 주관적으로, 내적으로 구조화하는 도구지만 이 도구는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모든 바닥에 바닥이라는 말을 충분히 정당히 해주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알고 사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무한한 현상과 사실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세계를 가치라는 기능적인 세계로 축소하는 과정이다. 사회 제도와의 부단한 상호작용이 그런 축소, 그런 명시를 가능하게 해준다.